모든 역경을 딛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스쿼미시. 비가 내린다. 한 남자가 2000비트 높이 화강암 절벽 아래 서 있고 앞 바위엔 빗물이 흐른다. 그는 아크테릭스의 대표 후원 선수이다. 그는 이 정확한 루트를 로프 없이 수십 번이나 등반했다. 오늘 그는 로프를 챙겼다. 그것이 그를 구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윌 스탠호프의 이야기이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윌 스탠호프가 그 아침에 왜 그 벽에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스 밴쿠버. 그는 8살이었다. 부모님은 그를 불가능한 소년나 불렀다. 윌이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무서운 일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윌이 그 일을 했다. 그는 잠수복을 입고 밧줄을 타고 내려가 할아버지의 우물을 뚫기도 했다. 그는 죽은 나뭇가지를 치우기 위해 가장 높고 위험한 나뭇가지까지 기어 올랐고 8살 때는 부모님의 집 지붕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노스 밴쿠버의 실내 암벽 등반장 엣지 클라이밍 센터로 데려갔다. 그가 인공 홀드를 만난 순간부터 인생은 뚜렷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변명 따위에 관심 없는 암벽을 상대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 전부였다. 운전면허를 딸 무렵 고등학교는 그에게 지루해졌다. 하지만 암벽은 그렇지 않았다. 윌은 밴쿠버에서 1시간 북쪽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스쿼미시로 시 투 스카이 하이웨이를 따라 자주 여행했다. 그곳은 산이 바다에서 바로 솟아오른다. 이곳은 북미 최고의 암벽 등반 명소 중 하나였고 스쿼미시 등반의 중심에는 스쿼미시 치프라는 2000피트 높이의 화강암 돔이 있다. 현지인들은 단순히 치프라고 부른다. 윌은 14살이 되던 해에 치프의 벽을 프리솔로로 등반하고 있었다. 프리솔로 등반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암벽 등반이다. 밧줄도 장비도 다른 쪽 끝을 잡아줄 파트너도 없다. 프리솔로 등반가와 땅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은 바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느냐 뿐이다. 발이 반인치만 잘못 움직이거나 손이 충분한 마찰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게 끝일 수 있다. 그리고 윌은 이 모든 것을 14살에 이해했다. 그는 다위가 마르고 머리가 맑은 이른 아침, 시원한 공기 속에서 솔로 등반을 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시스템이 있었고 수년간 잘 작동했다. 수년이 지나면서 윌은 대부분의 클라이머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바위에서 해내기 시작했다. 2007년 윌은 겨우 21살의 나이에 본격적인 도약의 순간을 맞았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바위, 스쿼미시의 프라울이라는 혹독한 루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루트는 연필 지우개만큼이나 좁은 바위 끝에 온몸의 체중을 실어야 할 정도로 가파르고 아찔할 만큼 매끄러운 구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도 수백 피트 공중에서 말이다. 윌은 이 루트에서 최초의 프리 등반을 계획했다. 프리 등반이란 오로지 자신의 체력만으로 오르되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로프와 장비는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는 성공했고 그 등반은 북미 등반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체육관에서 시작한 소년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뛴다. 같은 해에 윌은 요세미티에 있는 세퍼레이트 리얼리티라는 수평 크랙을 단독 등반했다. 이 크랙은 천장의 아랫면처럼 벽에서 튀어나와 있다. 수십 미터 아래가 허공인 상황에서 윌은 40피트 돌출 바위를 등반했다. 로프도 장비도 없이 오직 머리 위에 크랙에 손을 끼워 넣고 발로는 아래의 바위를 누르며 절벽 천장을 손으로 하나씩 옮겨가며 이동했다. 만약 그가 떨어진다면 그를 땅에 부딪히는 것에서 막아줄 완충장치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를 지켜본 다른 등반가들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 프리솔로 기록은 거의 다시 재현된 적이 없었다. 다음 10년 동안 윌은 밴쿠버 출신의 조용한 동네 소년에서 등반 슈퍼스타로 변신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얼마나 높은 곳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등반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현대 등반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암벽에 미리 뚫어놓은 두꺼운 강철 볼트가 박혀있는 벽을 오른다. 떨어지면 볼트에 클립만 걸면 당신을 잡아준다. 윌 같은 트레드 등반가들은 그렇게 안 했다. 윌은 깎아지른 듯한 무서운 절벽을 오르면서 자신의 하네스에 금속 세기와 스프링이 달린 캠을 직접 가지고 다녔다. 그는 바위의 자연스러운 균열을 찾아 금속 장비를 끼우고 로프를 그 장비에 클립으로 연결해야 했다. 만약 미끄러지면 몇 초 전에 바위에 끼워 넣은 금속 장비가 빠지지 않기를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또한 크랙 클라이밍에 대한 혹독한 헌신으로도 유명했다. 이것은 등반가들이 손가락, 주먹, 발을 날카로운 화강암 틈에 문자 그대로 밀어놓고 고정될 때까지 비트는 스타일이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윌은 이것을 바위를 상대하는 데 따르는 대가로 그냥 받아들였다. 한 번은 윌이 등반을 하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그 후 2달 동안이나 발가락의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뭘 했을까? 그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 경험에 대해 에세이를 썼고 계속해서 등반을 했다. 윌의 위험에 대한 단순한 철학과 등반 스타일은 밴쿠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철학과 등반 스타일을 지구에서 가장 험한 환경들로까지 가져갔다. 2010년 그는 요세미티의 하프돔 남벽을 알렉스 호놀드와 함께 올랐다. 알렉스 호놀드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하고 확실히 가장 두려움이 없는 현존하는 암벽 등반가다. 알렉스도 함께 고른 루트가 자신을 긴장하게 했다고 말했다. 장비를 설치하는 간격이 너무 멀어서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 떨어지면 로프가 있어도 거의 확실히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한 번 시도했다가 후퇴했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완등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후원을 받는 선수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행 중에 머무는 집은 보라색 엄마차 같은 미니밴이었다. 그는 낡은 미니밴을 몰고 북미 전역을 누볐습니다. 미국 서부의 사막부터 캐나다의 얼어붙은 봉우리까지 거의 대부분을 야외에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윌에게 있어 등반은 자신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그를 등반가들이 인정하는 등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닥불 옆에서 모험담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성도 스폰서도 아닌 오직 암벽만을 원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윌 스테노프의 경력을 결정지은 그 등반은 2011년에 시작되어 2015년에야 끝났습니다. 그 등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산맥에 있는 2000피트 높이의 화강암 탑인 스노우 패치 스파이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외져서 대부분 등반가들이 사진으로만 보고 직접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가려면 헬리콥터를 타고 빙하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은 공기가 희박하고 폭풍이 예고 없이 몰아치는 고지대입니다. 그곳에는 도로도 길도 없고 들어온 길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탑의 동쪽면에서 윌은 다른 등반가들이 한 번 보고 그냥 지나쳤던 루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루트는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조차도 힘들어하고 실패하는 난이도의 13피치 전체를 등반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루트라서 각각의 홀드 사이의 아주 작은 차이조차도 등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윌은 그의 파트너 맷 시걸과 함께 4년에 걸쳐 100일이 넘는 시간을 그 루트를 연구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4일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도전을 했습니다. 등반하는 동안 윌은 너무 얇은 구간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손가락을 면도날처럼 얇고 얼어붙은 틈에 밀어넣고 관절을 비트로 고정시킨 뒤에야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윌은 이 과정을 수천 피트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힘든 암벽 등반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미 등반 역사에서도 가장 어려운 코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 자신도 만약 그 산에 손으로 잡을 곳이 하나만 더 적었더라면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루트를 톰 이건 메모리얼 루트라고 불렀는데 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랑받던 캐나다 등반가 톰 이건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무도 그 루트를 반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낙석사고로 루트의 핵심 구간이 영구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윌이 정복했던 그 루트는 이제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업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윌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웃도어 업계에 내로라 하는 브랜드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크테릭스의 대표 후원 선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건 등반계에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계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또한 레이스의 전설적인 하드웨어 브랜드인 DMM과 맥심로프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이야기꾼이 되어 주요 등반 저널에 글을 쓰고 이 스포츠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투어인 리얼 락에도 출연했습니다. 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됐습니다. 윌 스테노프는 대담하고 모험적인 캐나다 정신의 얼굴로 외부 세계에 소개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 옆에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게 그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업적들과 외모, 그리고 후원사들 뒤에는
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반은 위험한 스포츠라는 걸 윌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위험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상실을 겪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2017년 윌의 절친한 친구 헤이든 케네디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케네디는 북미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이었고 27세였습니다. 그는 외딴 몬태나산에서 눈사태를 겪고 살아남았지만 그의 등반 파트너 잉가 퍼킨스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 마르크 앙드레 르클레르는 알래스카에서 눈사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르클레르는 조용하면서도 뛰어난 캐나다인 등반가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을 누비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까운 친구인 마이클 가드너가 네팔의 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윌이 함께 운전하고 캠핑하고 등반했던 사람이 벌써 3명이나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의 삶을 정확히 이해했던 세 사람이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보통 이건 루트에서 함께했던 파트너 맥시걸이 그 후 상황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친구를 한 명씩 잃을 때마다 윌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남았고 그것은 중독이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윌은 심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윌의 부모님은 그가 재활치료를 여러 번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윌이 겪고 있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윌 스탠호프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제기한 9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에는 성폭행, 주거침입, 형사상 괴롭힘, 4건의 폭행, 그리고 2건의 재물 손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기록에 따르면 이 별개의 사건들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스커미시에서 1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는 2026년 12월 14일에 노스 밴쿠버 지방 법원에서 5일간의 심리를 위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 그의 38,000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과 주요 스폰서들에게 그는 여전히 최고의 순수 암벽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끈끈하게 뭉친 스커미시 마을에서는 그의 폭력적인 행동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캐나다 사법 시스템에서는 그는 자신의 자유와 경력을 영원히 끝낼 수도 있는 혐의에 직면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현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삶에 직면한 윌은 8살 때부터 해왔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바위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26년 4월 13일 목요일 아침으로 오게 됩니다. 윌은 마리나 레온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나 레온은 펜버튼에 사는 라이프 코치이자 바디워크 치료사로 스코미시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진 산악 마을에 있습니다. 그녀와 윌은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 목요일 아침에 윌과 함께 등반하기로 동의했을 때 그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치카무스 캐니언의 서커스 바위 절벽으로 차를 타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야외 암벽 등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젖은 바위는 위험한 바위입니다. 화강암이 젖으면 격에 발을 붙잡아주는 마찰력이 사라집니다. 경험 많은 등반가들은 비가 오면 특정 바위는 아예 손대지 않습니다. 서커스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 오버행 구조 덕분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이죠. 거기선 비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아침 윌이 전화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근처 2000피트 높이의 스타와무스 치프 절벽이 비에 젖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곳을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마리나는 펜버튼에서 차를 몰며 사방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봤습니다. 마리나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윌에게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윌은 하늘을 바라보며 네 말이 맞아. 내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헬멧이 없었습니다. 마리나는 헬멧이 필요 없는 오버행 스포츠 암장일 거라 생각해 헬멧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시프처럼 머리 위로 수천 피트의 암벽이 솟아있고 언제든지 낙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헬멧이 기본입니다. 윌도 헬멧이 없었지만 그들은 등반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암벽 기슭의 단순한 크랙 루트에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암벽 등반에서 크랙은 단순한 바위 틈이 아니라 등반로입니다. 치프와 같은 화강암 벽에서는 벽면 자체가 너무 매끄러워 잡을 곳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반가들은 크랙을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틈에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고 비틀어서 마찰을 만들어내며 그 마찰을 이용해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고 기술적이며
윌의 수준에서는 완전히 몸에 밴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루트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내 이슬비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들은 벽 아래에서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근처에는 스모크 블러프스라고 불리는 낮은 지대가 있었는데 그곳은 지형이 좀 더 완만했고 윌은 그곳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그랜드월의 벽 밑을 따라 더 걸어가서 루타바가라는 두 피치 루트의 시작점에 멈췄습니다. 이제 윌 스테노프는 루타바가를 루트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슬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에 그 루트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바위에서의 익숙한 하루일 뿐이었죠. 반면에 마리나는 하늘과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위는 여기저기 젖어 있었습니다. 둘 다 헬멧이 없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들은 로프를 묶고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마리나가 첫 피치를 맡았습니다. 피치를 리드한다는 건 먼저 올라가 장비를 바위에 설치하고 아래 파트너가 로프를 풀며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떨어지면 로프가 당신을 잡아주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치한 장비를 지나서 추락하게 됩니다. 루타바가의 첫 번째 피치는 5.10 B 등급입니다. 참고로 실내 암장에서 취미로 등반하는 클라이머들은 보통 몇 달간의 훈련 끝에 5.10 등급까지 오르게 됩니다. 마리나에게는 정말로 도전이었습니다. 마리나는 이슬비 속에서도 조심히 등반해 정상의 확보 지점에 자신을 확보했습니다. 윌에게 5.10B 난이도는 평소라면 가벼운 준비 운동과도 같았지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윌이 아래에서 소리치며 마리나에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장벽이 점점 더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은 하강 장비를 이용해 내려가서 오늘 등반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가 확보 지점에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올라가 있었고 장비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내려온다는 건 설치한 장비를 다 빼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래로 외쳤다. 저는 이미 여기 있어요. 당신도 올라와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같이 하강해요. 윌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올라갔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전하게 하강하는 대신 그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윌이 두 번째 피치를 리드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위에는 두 번째 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루타바가의 두 번째 피치는 다이헤드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화강암에서 두 면의 암석이 각을 이루며 만나는 자연스러운 모서리로 마치 방의 안쪽 모서리를 옆으로 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 모서리는 벽을 따라 곧게 뻗은 연속적인 크랙을 만들어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깨끗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서리의 구조는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주변 암석이 미끄러워져도 크랙 자체는 건조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윌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망설임이나 힘겨움 없이 효율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그는 수십 번이나 로프 없이 등반했습니다. 이제 피치의 꼭대기 근처에서 다이헤드럴이 끝나면서 등반은 손과 발을 균열 안에 단단히 끼우는 것에서 완전히 매끄러운 암벽인 슬랩이라고 불리는 노출된 약간 기울어진 면으로 나가서 오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슬랩을 오르려면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잡는 데 의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신발 고무 밑창과 암벽 표면 사이의 마찰 뿐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그게 말이 됩니다. 등산화는 심지어 화강암의 미세한 질감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루타바가 상단의 슬랩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윌은 젖은 벽을 왼쪽으로 움직이며 로프는 발 뒤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신발이 바위와의 접촉을 이뤘습니다. 잡을 곳도 없고 로프는 완전히 잘못된 위치에 걸려 있어서 그의 몸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반응할 시간도 무엇인가를 붙잡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등반가는 떨어지면 로프가 잡아줄 때까지 곧장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마리나는 윌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보지 못했지만 윌을 올려다보니 윌이 옆으로 떨어지며 격렬하게 뒤로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로프를 상상하면 됩니다. 등반 시 로프는 허리에 묶여 다리 사이로 곧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윌처럼 벽을 가로질러 옆으로 움직여 슬랩 위로 올라설 때는 로프가 종아리나 발목 뒤로 끌릴 수 있습니다. 로프가 다리 뒤에 있을 때 미끄러지면 그 로프가 덫처럼 작용합니다. 떨어질 때 로프가 아래쪽에서 단단히 당겨집니다. 로프가 다리를 공중으로 거칠게 잡아당기는 동시에
중력이 무거운 상체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순식간에 완전히 거꾸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게 윌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약 30피트 정도 떨어졌고 아래 바위에 걸어둔 로프가 완벽하게 버텨서 그의 몸무게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그의 발이 내려가는 도중 작은 턱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과 로프가 그의 다리 뒤에서 걸린 것이 합쳐져서 그의 몸이 거칠게 뒤로 휘둘렸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엽돌기처럼 회전했습니다. 그의 발은 하늘을 향했고 몸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가 추처럼 흔들리며 단단한 화강암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둘 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윌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밧줄 끝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마리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위치인 확보 지점 쪽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공중에 매달린 채 천천히 그녀 쪽으로 내려오고 있을 때 윌이 깨어났습니다. 마리나는 윌을 아래로 내린 뒤 확보했습니다. 윌은 의식이 또렷했고 반응도 했으며 실제로 마리나와 대화까지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은 기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머리부터 단단한 화강암에 거세게 떨어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마리나가 그를 확보했고 둘은 함께 천천히 절벽 아래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추락 후 약 1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마리나는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윌이 심하게 다쳤다고 말하며 즉시 도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발이 부러졌고 한쪽 눈은 부어오르며 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걷고 말할 수 있었다. 사실 윌은 너무나도 활발해서 구조 헬리콥터를 부르지 말자고 실제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리나에게 혼자 걸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부러진 발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고려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락 후 20분이 지나자 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그러더니 아주 특정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귀를 파기 시작했다. 그는 귀를 만지작거리며 깊숙이 쑤시고 마치 귀마개가 안에 박혀있거나 깊은 잠수 후에 귀를 뚫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리나르 의학교육 경험 덕분에 이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두개골을 만지자마자 오싹해졌습니다. 잠깐 안내드립니다. 매달 패트리온 전용 영상을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신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마리나가 그의 머리를 만졌을 때 그녀는 그의 대뇌 피질 앞쪽에서 뒤쪽까지 곧게 뻗은 강렬한 염증의 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즉시 윌이 의식 영료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헬멧 없이 머리 옆에 강한 둔탁한 충격을 받으면 두개골이 종종 골절됩니다. 두개골 바로 아래에는 중간수막 동맥이라는 동맥이 있습니다. 골절로 인한 뼈조각이 그 동맥을 찢으면 동맥혈이 즉시 두개골과 뇌 사이에 작은 틈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악랄한 이유는 처음에 뇌진탕이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키기 때문에 피해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몇 분 후 말하자면 재부팅됩니다. 피해자는 깨어나서 대화를 하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의식 명료기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생물학적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개골은 닫혀있고 단단한 상자입니다. 확장될 수 없습니다. 찢어진 동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엄청난 양의 피가 고입니다. 혈의 공덩이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 뇌 조직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두개골 안에서 이 엄청나고 짓누르는 압력이 생길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신체 증상 중 하나는 고막 뒤쪽에서 느껴지는 꽉 찬 느낌입니다. 윌은 귀가 막혀서 귀를 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윌이 귀를 파고 있었던 이유는 뇌가 안에서부터 압박당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락 50분 후 수색 및 구조팀이 도보로 도착했습니다. 그때쯤 윌의 두개골 부종은 치명적으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었지만 뇌 기능은 점점 상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구해준 여성 마리나를 바라봤지만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압력은 그의 기억을 실시간으로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고통스러운 지연이었습니다. 최초 대응자들은 처음에 윌을 들것에 실어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산길을 따라 옮길 계획이었지만 그의 활력 징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가 그 산행을 버티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바꿔 헬리콥터로 요청했습니다. 추락한 후 헬리콥터가 도착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고 그마저도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를 주차장에 내려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윌 스테노프는 4시간 동안 땅에 앉아 점점 제정신을 잃어가고 부러진 두개골 안에 갇힌 채 압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가 마침내 병원에 도착해 응급수술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고 부기를 완화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며칠간 그는 안정돼 보였습니다. 근방 커뮤니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만 손상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추락사고가 있은 지 열흘 후인 2026년 4월 23일 윌 스테노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9세였습니다. 솔직히 윌 스테노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바위에서 비범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애도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누구보다도 더 오래 벽에 머무르면서 말이죠. 그를 잘 알던 모든 이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한 그의 자유와 경력을 끝낼 만큼 충분히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을 혐의들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답을 영영 얻지 못할 사람들도 남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윌 스테노프는 심리 7개월 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 전설적인 인물은 아이스엑스를 든 분노한 셰르파 무리에 의해 현장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 6개월 만에 초인적인 운동선수로 숭배받던 존재에서 등반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인물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분노를 견뎌낸 어느 평범한 아침,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연습 등반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